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너머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항주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재단이 함께한 표현예술적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연구를 개발하시기도 한 분이시죠. 김영희 대표님.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두시기도 하셨지만 성교육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서 어떤 현장에서의 교육이나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장애인 인권 강사와 성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백미옥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분들이 계신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24살 청년으로 배울 것이 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기르는 엄마로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알아감을 또 가르치고 있는 백미옥입니다. 네, 임신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고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의 대표 일꾼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3, 중1이 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올해는 주로 경기 남부에 있는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그 외에 생활시설이나 여러가지 복지관에서도 성인기 당사자분들과 함께 성교육,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 예술적 성교육 매뉴얼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 대표 김형희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사실 표현예술처럼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다양한 그 공연이라든지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그 예술 안에 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결합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영 교육이 재밌고 그리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은 것도 배웠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는 성교육에 대한 비판 없이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도 생각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충분한 시간이 교육의 시간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많이 좀 나아져서 6회기 좀 더 길면 10회기 정도가 가장 긴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또한 당사자들이 있는 기관이나 그 평생교육센터들은 오히려 또 2회기, 4회기 그 의무교육 정도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에게는 엄청 많은 긴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인심 쓰듯이 그렇게 내어주는 시간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이 좀 다른가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10시간 성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성교육 전문 강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수교사나 아니면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내문이 나가도 인정을 해주는 게 현실이라고. 사실 이거 입체적인 교육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합의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성교육에 대해서 표준안이라고 해도 이것이 뭐 비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학교 교육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나요? 네, 그 서울교육청에서 연간 15시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지정은 돼 있어요. 명시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통합부 교육 부분에서 다 합쳐진 거라서 발달장애인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는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성교육 안에
당사자들에 대한 특수교육 그 대상자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저는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그 성교육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많이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위촉된 강사들은 사실은 문교부 입장에서 권장사항일 텐데요.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네. 근데 성교육의 내용이 양성평등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에 대한 교육도 있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어떤 방향성이 좀 있나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같은 외부 강사한테 의뢰를 하실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중심으로 회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실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해결사군요. 네. 그러면 성교육 네. 강사는 해결사도 되어야 하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기 전에 교육안이나 교육 자료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열을 받는다고 할까?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서 좀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빼주길 원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네. 속으로 화가 나고요. 얼마 네. 전에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성교육 관련한 동화가 회수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된 일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현장에서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예, 검열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인식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교사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가요? 저는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좀 특별한 교환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교육 자체가 예방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뭐 가해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그런 특별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백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교육들, 일반 학생들 성교육에 가면은 교사들이 그 학생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배경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시기에 상황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정적인 배경, 학교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교육에 임해야지, 당사자들 보고 교육을 받고서 바뀌어라 하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성교육 강사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인권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네. 성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요. 심층적으로. 네. 그다음에 사회관계에 대한 교육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저는 네. 예, 그리고 사회복지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사실, 다양한데요? 네. 근데 공부만 그렇게 안 하다가 전생에 왜냐하면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흐름을 같이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정관념과 편견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성교육을 진행하려면 부모 입장에서도 또 어떤 성교육 강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성교육 강사마다 지시하는 거나 모델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가고 있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연령대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 성교육은 몇 살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선생님들? 저는 타인에 대해 인식했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또 워낙 빠르니까 4세, 5세부터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달장애가 있으신 당사자분들 굉장히 그 면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럴까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태교하는 부분까지도 성교육이라고 포함을 하는데, 일단 발달장애인이라고 어떤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거나 할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 시간에서도 부모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부모의 관점이 성에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들도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른 성교육?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망설여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늘 보는 게 가장 많이 오랫동안 접하는 부분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 부정적인 면들을 바로 즉각 또 모방하는 게 또 어린아이나 우리 특히 발달장애인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력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방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모들도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많이 좀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들도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되는 긍정적인 면을 우선 많이 가르쳐주는 게 더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생활에서 모든 일종의 성 활동에 대한 보여짐이 바른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성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성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젠더 기반한 교육이 좀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이혼하신 분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성소수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젠더 기반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신아 선생님?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뭐 스킨십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가족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가족 내에서 그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저는 분명히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적절한 교육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젠더 기반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명 선생님? 뭐 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젠더 기반 교육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집에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로 딱 구별 짓지 않고 누구나 모든 이제 집안에서의 생활은 특히 이제 뭐 살림살이라든가 그런 활동들 아니면은 외부 활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남자 여자의 그런 구별을 특별히 짓지 않고 하는 게 그 집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트를 할 때도 보면은 자신들이 집안에서 자라온 환경, 그 보고 자란 그 배경대로 저희 그 아는 팀 중에도 그 남녀관계 그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팀 중에도 남성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관적으로 리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새로 또 교육을 또 계속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